안녕하세요. 오늘이 2020년의 첫날인 1월 1일이네요. 어제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사회에 걸쳐 역사에서 현대사회로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병철의 현대사회 진단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는 관찰과 분석의 깊이 때문이죠. 다만 한병철의 책들을 쉽게 비유하자면 효자손이라기보다는 안마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려운 곳은 정확히 찾아냈지만 효자손처럼 요기조기 속 시원할 때까지 긁어주기보다는 안마의자처럼 꾹꾹 주무른 것 같아서요. 무심하다 싶을 만큼 인용하는 인물이나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설명이 없는지라 한 문장 한 문장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모든 설명은 파일에 해놓았습니다. 한병철이 진단한 현대사회는 성과사회입니다. 한 명의 군주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의 안위에는 무관심했던 군주사회 이후 산업혁명과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20세기까지는 최대한의 노동력을 끌어내서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존까지도 통제한 규율사회였고 21세기는 더욱 교묘해진 타자 혹은 외부의 통제와 감시가 개인들 속에 내면화되어서 개인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한 채 자발적으로 자기 착취에 빠진 성과사회라는 겁니다. 외부의 억압, 통제, 금지를 특징으로 하는 규율사회는 표준화와 획일화를 위해서 자아의 특성인 익숙한 것, 동질성, 정상, 복종과 타자의 특성인 낯선 것, 이질성, 비정상, 일탈을 철저하게 구분한 후 타자의 특성들을 질병으로 규정했기에 규율사의 대표적인 질병은 외부적인 초자아에 의해 억압되고 부정된 무의식의 갑작스러운 분출인 히스테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과사회로 접어들면서 겉으로는 모든 게 허용되는 무한한 긍정성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사라진 게 아니라 개인들 속에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 포장된 자기 착취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사회의 주체인 성과주체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우울증과 나르시시즘을 대표적인 질병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좋아요를 외치는 긍정사회이자 할 수 있음을 외치는 성과사회인 현대사회는 그래서 쉼 없는 피로사회이기도 합니다. 피로사회는 개인들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며 무엇이든 누릴 수 있으니 쉬지 말고 이뤄내라고 탈진할 때까지 자기 개발을 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유발 하라리의 농업혁명처럼 일종의 덫입니다. 무한한 긍정성과 완전한 자유를 부여했으니 실패와 성공은 이제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된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기 때문에 가해자이자 희생자이며 주인이자 노예이고 주권자라고 자부하지만 한낱 호모사케르일 뿐인 오늘날의 피로주체는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겁니다. 멀티태스킹으로 늘 바쁘고 멋있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똑같은 것을 무한히 확대 재생산하는 분주함과 산만함일 뿐이고 즉각적인 반응과 모든 충동을 그대로 따르는 활동 과잉이자 충동 조절 장애일 뿐이죠. 스스로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쉬어도 더 피로할 뿐입니다. TV 시청이나 휴대전화 서핑 또는 게임처럼 시각적인 폭격이나 감정의 고조를 초래하는 건 쉬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휴식은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한 중단이자 모든 의도와 목적을 떨쳐낸 무의인데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집중과 긴장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둔 채 그 의식의 흐름을 관조하는 게 진정한 휴식입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있게 앉아있거나 밖의 경치 감상하기, 시나 소설 같은 편한 책을 보는 둥 마는 둥 부담 없이 읽기, 슬슬 산책하기, 집안 대청소하기 등이 그런 휴식에 해당하죠. 그런 휴식에서라야 비로소 새로운 것의 창조 또는 다른 것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깊은 관찰, 깊은 주의, 사색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 어차피 태어났으니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들 때가 불안의 시작이고 그에 관해 천천히 깊이 생각하는 게 사색이며 그 결과 그간의 허송생활한 삶에 대해 뼈저린 후회와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의 신호입니다. 한병철이 경험과 체험을 구분한 이유는 긍정성과 함께 부정성도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알고 있고 익숙하고 습관적인 것들이 이어질 때 우리 두뇌는 정보 처리를 거부하고 작동을 멈춥니다. 생존에 위협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판단에서죠. 그래서 우리 두뇌를 깨우는 건 새로움이고, 새로움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이자 기존의 것과 다른 이질성이고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고통이며 부정성입니다. 긍정사회이자 성과사회이고 피로사회인 현대사회는 모든 이질성과 차이와 휴식과 고통을 회피하지만 정신의 작용인 사유와 영감은 부정성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투명사회는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밖으로 표출시켜 비밀, 낯섦, 이질성, 특히 거리를 제거한다고 한병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중간적인 존재이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도 극단적이 아니라 중간적이죠. 그래서 신뢰는 지와 무지 사이에 있고 아름다움은 발가벗은 누드와 완전히 가린 엄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개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보이는 모습은 있는데 진짜는 가려진 가면, 즉 페르소나이고요. 따라서 모든 비밀과 거리가 제거된 투명사회에서는 신뢰도, 아름다움도, 개인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사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가 빅브라더인 동시에 모두가 수감자가 된 철저한 통제사회이죠. 모든 무지와 엄폐가 제거된 탓에 사적인 것이 실시간으로 직설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노출되는 전시사회이기도 하고요. 인체를 넘어 인격체가 되려면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격, 그러니까 품위를 갖춰야 하고 그것은 일정한 거리두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경 쓰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거리가 멀수록 증가하고 가까울수록 감소하죠.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 어머니와 가족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거고요. 벌거벗고 지내던 에덴 동산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아닙니다. 모든 게 투명하고 모든 게 공유되는 투명사회에서 우리가 과연 타인을 신경 쓰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관심받고 배려받고 존중받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약간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자기만의 비밀스럽고 가려진 사적인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욕구와 충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은 천박하고 파괴적이며 외설적입니다. 그래서 트림부터 방귀까지 생리현상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는 건 천박한 것이고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터뜨리는 건 질병이며 아무리 몸매가 멋진 남녀라도 장수 구별 없이 노출한다면 매력적인 에로티즘이 아니라 역겨운 외설이 되죠. 몸매는 보일 듯 말 듯 해야 에로틱하고 말은 비유의 옷을 입은 채 알 듯 모를 듯 해야 유혹적이며 성격과 능력은 드러낼 듯 감출 듯 해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매체는 모든 걸 즉각적으로 드러내게 하죠. 그래서 한병철은 디지털 매체를 외설적인 감정 매체라고 정의하죠. 유혹과 매력과 아름다움은 거리에 주관적인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노출이 심한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외설이냐 예술이냐는 논쟁이 벌어지곤 하는데 사실 무척 간단한 문제죠. 결과적으로야 벌거벗고 성행위를 하는 건 똑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의미를 담은 서사, 즉 스토리텔링의 유무이죠. 이것이 30회에서 유발 하라리가 인지혁명 후에는 생물학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가 사피엔스의 발달을 설명하는 첫 번째 수단이 되었다고 말한 이유이고 로빈 덤바가 뒷담화 이론을 주장하게 된 근거인 인간의 본성이며 기억이 단순히 덧붙이고 쌓기만 하는 저장과 구별되는 지점이자 회상이 디지털적인 호출과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한병철은 오늘날의 문제를 빨리빨리나 성장주의에서 찾는 대신 서사성의 상실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행위들이 연결되고 쌓여서 삶과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서사성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하고 지향하더라도 공허와 허물로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죠. 지금까지 한병철이 언급한 명칭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로지 무한한 긍정성만이 좋다고 강요하는 긍정사회는 그 긍정성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성과를 재촉하는 성과사회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착취작용 감시자가 된 통제사회이며 내면에서부터 쉼없이 스스로 자기 착취를 부추기는 피로사회이고 쉼없는 전진과 생산 및 소비의 극대화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 같은 일시정지, 중단, 비밀, 낯섦, 이질성, 일탈,
고통 등을 모두 제거해버린 투명사회이며 그래서 사적인 것이 실시간으로 직설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노출되는 전시사회이고 의미 있는 서사가 빠진 몸과 행위만 남은 외설사회인데 우리는 그런 투명성과 전시를 소통으로 착각하기에 친밀사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보니 핵심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긍정성과 부정성, 즉 28회 카우스 부분에서 언급한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죠. 멜소스가 미처 몰랐던 것처럼 부정성을 정말로 부정적인 특성으로 생각해서 제거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부정성은 부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말이죠. TV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모든 디지털 매체의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끄는 순간까지 우리가 찾아본 검색어와 문자 메시지와 방문한 사이트 및 횟수,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용한 시간과 우리의 위치 등 일거수일투족이 디지털 발자국이 되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지금 방영되는 아이폰 광고처럼 말이죠. 개인의 모든 것이 숫자와 데이터로 분해되어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데이터와 정보의 본질이고 그래서 정보사회는 투명사회의 또 다른 이름인 셈이죠. 개인들의 정보는 상품이 되어 매매되고 빅데이터는 대중의 관심과 취향, 즉 심리 상태를 읽고 통제하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의 심리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심리정치이고 심리 상태 중 특히 신체적이고 충동적인 감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감성 자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정과 감성과 흥분과 분위기를 구분한 한병철의 분석은 상당히 날카롭고요. 심리정치에서 한병철이 강조하는 건 역시나 서사와 사유입니다. 정보가 누계라면 사색과 서사는 배제하고 덜어내는 거죠. 서사를 구성한다는 건 데이터와 정보를 선별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과 피상을 구별하는 분석적 능력과 가치 판단이라는 체를 통해서 배제하고 덜어내는 사유작용이죠. 27회에서 언급한 오일러의 그래프 이론 그리고 이중섭과 피카소의 그림들은 하나같이 버릴 줄 알아야 핵심을 얻는다고. 특히 피카소는 그렇게 버리는 능력은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고통스러울 만큼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얻어지며 그래서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고귀한 정신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정신은 받았던 것보다 더 내놓을 수도 있고 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제시된 옵션 중에서 고르기인 지능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빅데이터의 시대는 이성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정보의 과잉은 분석적 능력의 저하, 주의 산만, 전반적인 불안감, 무기력함 같은 정신질환 등을 초래할 뿐이죠. 데이터는 그냥 그럴 뿐이라는 상관관계가 지배하지만 살아있는 개인들 사이에서는 이유와 목적에 기반한 인과관계가 지배하고 데이터는 통계적 평균값이나 확률의 표현일 뿐이지만 개인은 고유하며 유일무이한 값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화된 자아는 숫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한병철은 탄식하죠. 군중과 무리의 구분은 파일에서 보충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세요. 디지털 매체는 의사소통에서 촉각성과 육체성을 제거하고 디지털 의사소통은 시선이 결핍된 의사소통이라는 한병철의 말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의 방송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디지털 매체를 비판해온 이유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어미나 동료들과의 스킨십, 털 고르기, 손잡기, 팔짱 끼기,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즉 촉각성 없이는 온전한 감정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매체는 이것을 차단하고 그래서 디지털 매체에 빠져들수록 사회 부적응적인 여러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선의 근원적인 부재입니다. 따스한 눈길이나 차가운 시선이라는 표현처럼 눈은 감정을 표현해주는 마음의 창이고 눈빛이 살아있다거나 잡아먹을 듯한 눈빛 또는 불타는 눈빛이라는 표현처럼 개인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의도까지도 표현하죠. 이것이 시선은 퉁크툼, 즉 강렬함이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대화, 즉 의사소통은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상대의 시선을 느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디지털 매체는 개인을 전체와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을 전체에서 차단합니다. 팔로워는 숫자일 뿐이고 친구와 우정은 서사입니다. 사람들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병철은 비판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원할 거라고 예상되는 옵션들을 눈앞에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사라졌죠. TV에서 책도 대신 읽어주는 참 편한 세상이고요. 하지만 생각과 사유와 사색이 사라진 이런 시대에서의 삶을 어떻게 기꺼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병철은 행복하지 않다고 선언하죠.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긍정사회가 제시하는 무한한 긍정성, 즉 완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닌 이유는 그것이 카지노의 칩과 같아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자본, 즉 돈의 형태로 환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제공한 자유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돈에 의존해야만 하죠. 그리고 돈이 제공하는 자유는 상품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주고 자유를 사야만 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최대한 착취하는 지옥 속에서 그곳이 천국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고요. 조작된 자유를 위해 진정한 자유를 무지 속에서 희생시키는 거죠. 한병철의 결론은 사색과 서사이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선 현대사회가 부정성으로 낙인 찍어 제거해버린 것들, 즉 음성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 지상주의 시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외치고 행복하려면 많은 허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병철은 한물간 꼰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걸 어쩌겠습니까? 우정, 사랑, 아픔, 실망, 기쁨, 마음, 생각, 행복, 성공, 꿈, 목표, 느낌 같은 단어들을 빼고는 일상 대화조차 힘들어지는데 이건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이미 80여 년 전 어린 왕자를 통해 숫자를 맹신하는 빅데이터는 잘못된 거라고,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상상의 질서, 즉 허구가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말했고요. 특히 어린 왕자를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음에도 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맛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의 치아가 시려서 현실적으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린 치아를 치료하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버려왔고 이제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엔 소비 전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